회장님, 피하세요! 수행기사의 다급한 비명소리와 함께 세상이 굉음을 내며 뒤집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지던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 천벌이 이제야 나를 찾아왔구나. 불길이 치솟는 차 안에서 의식이 흐려지는데 누군가 제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울부짖는 그 목소리. 그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기이하게도 가슴을 후벼 파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눈을 뜬 저는 저를 안고 있는 청년의 얼굴을 보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아침도 저는 강남 한복판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이태리제 대리석 식탁. 그 끝에 앉아 저를 위해 차려진 진수성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숨소리조차 죽이며 내려놓은 전복죽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제 속은 냉골처럼 차가웠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정막. 네, 그게 제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짜준 식단과 특급 호텔 출신 셰프가 만들어낸 요리들. 남들은 평생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산의 진미가 몇 끼 올라오지만 저는 압니다. 이 밥상엔 온기가 없습니다. 회장님, 식사 마치시면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0의 개수가 12개가 넘으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2오순자. 사람들은 나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우러러보거나 두려워하지만 정작 나는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마음 편히 나눠 먹을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잔인한 날이라고 해야겠지요. 제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 녀석의 기일이 겹치는 날이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가장 아끼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칠순의 노파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교회의 가족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야속하게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군요. 내 아들 현우가 참 좋아하던 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꽃이 좋아요. 돈보다 꽃이 더 예쁘잖아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제 옆에서 웃고 있었을 텐데. 봉분 앞에 나란히 선 2개의 비석. 그 차가운 돌덩이를 어루만지며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보, 현우야. 나도 이제 당신들 곁으로 갈 때가 됐나 보오. 돈은 원 없이 벌었는데 내 곁엔 아무도 없구려. 너무 외롭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죽어서도 자네들 못 만날까봐 그게 제일 겁이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평생을 독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피부치 같던 아들을 먼저 보냈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해 보이면 잡아먹히는 게 이 바닥 생리니까요. 그게 내 자존심이고 내가 평생을 지켜온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비석에 기대어 앉아있다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운전대를 잡은 수행기사는 백미러로 제 눈치만 살피며 숨조차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 하나 없는 차 안은 마치 달리는 관짝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적한 국도, 커브길을 돌던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검은색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마치 처음부터 나를 노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제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 트럭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던 것도 같습니다. 회장님, 피하세요. 수행기사의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핸들을 꺾을 새도 없이 거대한 쇳덩이가 차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마이너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쇠가 찢어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조여오고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머리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시야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차는 몇 바퀴를 굴러 도로 아래 비탈길에 처박힌 뒤에야 멈췄습니다. 뒤집힌 차 안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코를 찌르는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오순자 인생 결국 이렇게 길바닥에서 끝나는구나.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도 죽으림을 다해 지켜온 회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승길엔 들고 가지도 못할 것들. 수천억 자산가가 아니라 그냥 늙고 힘없는 노인네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 죽은 아들의 얼굴이 핏빛이야 너머로 어른거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30년 전 그날 모진 말로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다면. 펑 마이너스. 차체 어딘가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는데 누군가 찌그러져 잠긴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이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쇳덩이를 뜯어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찌그러진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불길에 그을린 얼굴로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어서요. 곧 폭발할 것 같아요. 손잡으세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끼어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냥 가. 나는 틀렸어.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맨손으로 부수며 기어코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엉킨 안전벨트를 끊어내고 저를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살아야죠. 어떻게든 살아야죠. 의식이 점점 아득해졌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매캐한 연기 속에서 나를 살리겠다고 울부짖는 청년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된 그 얼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보는 그 낯선 청년의 얼굴에서 제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사무쳐 했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저 눈,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저 강인한 눈매. 내 아들 현우가 꼭 저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비탈길을 굴러내려오던 그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화마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저를 감싸 안은 청년의 등이 크게 한번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묵직했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돌아오자 병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VIP 병실 특유의 적막함, 그리고 그 적막을 깨고 누군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꿈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옆 보조의자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는 붕대를 감고 얼굴에는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채였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 말문이 막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 마취가 덜 풀려 꿈을 꾸는 걸까? 그 청년의 얼굴은 30년 전 차갑게 식어가던 내 아들 현우의 마지막 얼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긴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웃을 때 살짝 패는 왼쪽 보조개까지. 마치 죽은 아들이 시간을 거슬러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잠시만요.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청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살점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너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제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놀란 표정조차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진정하세요, 할머니. 전 그냥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머니 구하다가 저도 좀 다쳐서 보호자가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보낸 걸까? 30년 전 내가 돈 봉투를 던지며 내쫓았던 그 천한 것이 이제 와서 복수하려고 내 앞에 덫을 놓은 걸까? 머릿속에서 온갖 의심과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재벌 회장으로 살아온 40년.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적이 있었습니다. 돈, 권력 아니면 내 약점. 순수한 호혜 따위는 믿지 않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물며 내 목숨을 구했다? 게다가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청년이 걱정스런 얼굴로 제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운 손 치우란 말이야. 청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한함과 상처받은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그 얼굴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버렸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최 실장은 땀범벅이 된 채 제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청년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제가 사고 현장에서 할머니를 당장 내보내. 제가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최 실장이 흠칫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생명의 은인이신데 내보내라고 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제 고함 소리에 청년은 입술을 깨물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조차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
약간 구부정하게 걷는 걸음걸이. 청년이 나가자마자 저는 최 실장의 멱살을 잡다시피 끌어당겼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알아봐. 네, 뭘 말씀이십니까? 방금 나간 저놈. 저놈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 이름, 나이, 가족관계, 사는 곳, 직업.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30년간 묻어두었던 죄악이 다시 살아나 나를 삼킬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저놈 분명 뭔가 있어. 내 아들. 현우랑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아서 징그러울 정도야. 최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도 죽은 현우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설마 우연이겠죠, 회장님.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요. 재벌가의 우연 따위는 없어. 누군가 나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사고도 구조도 전부 다 짜여진 각본일 수 있어. 박 전무 짓인지 아니면 다른 경쟁사 놈들 짓인지 아니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이름. 그 여자의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려갔습니다. 만약에라도 그 여자와 관련된 놈이면 그땐 살려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또다시 망치게 둘 순 없어. 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현우의 핏줄이라면?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지웠다고 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은 대체 뭡니까? 최 실장, 명심해. 아주 은밀하게 쥐새끼 한 마리 모르게 조사해야 해. 저놈이 내 핏줄 흉내를 내며 접근한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짜.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최 실장이 나가고 다시 병실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정막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끈적하게 달라붙은 무거운 공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려다 멈췄습니다. 그 안에 지갑이 있을 리 만무했죠. 다 타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박혀있는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죽기 전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그 여자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현우의 얼굴. 방금 본 그 청년의 얼굴이 현우의 웃는 얼굴 위로 겹쳐졌습니다. 신이시여.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과거가 저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돈으로 입을 막고, 돈으로 과거마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맹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실 게임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까 그 청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그 걱정스러운 눈빛, 티 없이 맑아서 더 의심스러운 그 눈빛. 과연 너는 누구냐? 나를 살린 천사냐 아니면 내 숨통을 끊으러 온 사신이냐? 답을 알아야겠습니다. 설령 그 답이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다 해도 병실 벽에 걸린 시계바늘 소리가 마치 내 목을 치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 실장을 내보낸 지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24시간이 제게는 24년 같았습니다.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하던 그 청년의 눈동자가 떠오르고 눈을 뜨면 30년 전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던 그 여자의 얼굴이 천장에 어른거렸으니까요. 지옥이 따로 있을까요? 기다림, 끝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기다림이 바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드르륵. 마침내 병실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저 안에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쓴내만 났습니다. 보고해. 최대한 담담한 척했지만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한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예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놈 정체가 뭐야? 최 실장이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그 청년의 주민등록 초본과 이력서였습니다. 이강우, 29세. 나이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29세. 내 아들 현우가 죽은 지 30년.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찾아왔던 게 바로 그 애였습니다.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부모는 모친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친 나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 아비 없는 자식.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친구 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모친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래라 사실상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 공사장 막노동, 편의점 알바. 안 해본 게 없더군요. 최 실장이 내민 사진들 속에는 땀에 젖어 택배 상자를 나르는 강우의 모습, 편의점 조끼를 입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기꾼이거나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놈이라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 화려하게, 더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했어야죠. 그리고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최 실장이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이강우 군, 우리 오성장학재단 1기 장학생입니다. 뭐, 내 재단 장학생이라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성장학재단. 제가 기업 이미지를 위해 만든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들을 돕는 그 재단 말입니다. 네. 4년 전 대학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려던 걸 우리 재단에서 지원했습니다. 성적이 과수석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우가 장학생 신청 당시 썼던 자기소개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오순자 회장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진 것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해 굴지의 기업을 일궈낸 회장님의 불굴의 의지를 존경합니다. 저 또한 가난이라는 굴레에 굴복하지 않고 언젠가 회장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하. 웃음이 났습니다. 비틀린 웃음이 입술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제 핏줄인 줄도 모르고 내 돈으로 공부를 시켰고 저 아이는 제 할머니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냉혈한인 줄도 모르고 존경한다고 썼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너무나 끔찍하고 또 기막혀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건 최 실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아빠진 검은색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지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시장통 좌판에서나 팔 법한 싸구려 지갑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분실물 센터에 있더군요.
사고 당시 강우 군 주머니에서 빠진 모양입니다. 신분증 확인차 제가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손때가 묻어있는 지갑.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하느라 그 으름이 묻어있는 그 지갑.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지갑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지갑이 열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떡볶이집 쿠폰, 도서관 대출증,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강우. 증명사진 속 청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봐도 현우와 너무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심증은 차고 넘치지만 꼼짝 못할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 지폐를 넣는 공간 안쪽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그곳에 숨겨두곤 하니까요. 제 아들 현우가 그랬던 것처럼 손끝에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색된 가장자리가 닳고 다른 작은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지 않았다면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흡!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90년대 옷차림 하지만 그 표정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남자는 제 죽은 아들 현우였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기 직전 가장 빛나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옆에서 수줍게 현우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유난히 맑은 눈망울을 가진 여자. 김미정. 제 입에서 저주처럼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 내 아들을 홀려 임신까지 하고 주제도 모르고 며느리 자리를 넘봤던 그 여자. 내가 돈 봉투를 얼굴에 뿌리며 다신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뱃속의 애도 지워라 하고 악담을 퍼부었던 바로 그 저자. 맞았습니다. 강우, 저 아이는 내 아들 현우와 김미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침대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이 제 손에서 툭 하고 떨어져 하얀 시트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빛바랜 볼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미정, 그리고 우리 축복이와 함께 영원히 지켜줄게. 축복이. 그 뱃속의 아이 태명이 축복이었나 봅니다. 나는 그 축복을 저주했고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0년이 지나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최 실장이 놀라 다가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곧이어 붉은 화염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후회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신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죽음 대신 이토록 잔인한 진실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는 것.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저를 원망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 손자라고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사진 한 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니, 제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시한폭탄이 이제야 터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흐윽.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신음. 사진 속 현우의 웃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시야가 빙글 돌았습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이 30년 전 그날의 어두침침했던 제 집무실 천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싶었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은 결코 늙지 않고 그날의 모습 그대로 내 기억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치던 날이었죠. 제 집무실 바닥은 최고급 대리석이었지만 그날따라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닥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얇은 코트 하나로 그 추위를 견디고 있던 여자. 바로 김미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저 현우 씨 없으면 안 돼요. 저희 사랑하는 사이예요. 미정이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얼굴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지나가던 개도 동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친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내까짓게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가 내 아들 발목 잡아서 인생 망치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회장님, 저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현우 씨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제 뱃속에 현우 씨 아이가 있어요. 그 말이 제 인내심을 끊어버렸습니다. 닥쳐. 제가 고함을 지르자 미정이가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씨를 가져와서 내 아들 아이라고 우겨? 그 뱃속에 든 게 내 핏줄이라는 증거 있어? 설령 맞다고 해도 난 인정 못해. 아니, 안 해. 저는 들고 있던 봉투를 미정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탁 마이너스. 봉투가 미정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안에 든 수표 다발이 흩어졌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니 사람의 목숨값을 매기려 했던 더러운 돈. 이거 받고 떨어져. 그리고 그 애 지워. 낳을 생각하지 마. 만약 낳아서 내 눈에 띄면 그땐 내 인생이고 뭐고 다 짓밟아 버릴 테니까. 미정이는 바닥에 흩어지는 돈을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되실 분이 손주한테 죽으라는 말을 하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 착각하지 마. 그건 그냥 혹덩어리야. 내 아들 앞길 막는 장애물이라고. 당장 그 돈 가지고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비서들을 시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울부짖으며 끌려가던 미정의 비명이 복도 끝까지 메아리쳤습니다. 회장님, 천벌 받으실 거예요. 당신은 어머니도 아니야. 그날 밤 현우가 미친 사람처럼 저를 찾아와 울부짖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사람입니까? 어떻게 미정이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우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빗길 속으로 미정이를 찾겠다며.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들려온 건 빗길 교통사고 소식뿐이었습니다. 흑. 병실 침대 위에서 저는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내 며느리를, 내 손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건 바로 나였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가, 그 혹덩어리라고 불렀던 아이가 살아남아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벌 받으실 거예요.
미정이의 그 저주가 30년이 지난 지금 축복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역설입니까? 회장님, 최 실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잡아끌었습니다. 그는 아이패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추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강우 군,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라니? 무슨 일이야? 최 실장은 말없이 아이패드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골목길, 강우가 사는 고시원 앞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날짜는 바로 어제 저녁. 사고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 셋이 강우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험악한 문신, 딱 봐도 질 나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병원비 낼 돈은 없으면서 밥은 처먹고 다니냐? 화면 밖으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한 놈이 강우의 뺨을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시간? 야, 니네 엄마 그냥 죽게 놔두라니까? 식물인간 10년 수발하다가 너도 꼴로 가, 임마. 펑 마이너스. 놈의 발길질이 강우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강우가 억하고 꼬꾸라졌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바닥에 쓰러져서도 강우는 한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내 아들 현우가 내게 매달렸던 것처럼 30년 전 미정이가 내게 애원했던 것처럼. 이거 나 새끼야. 퍽, 퍽, 퍽.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강우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몸을 웅크려 그 매질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제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막고 있는 건 강우였지만 찢어지는 건 제 가슴이었습니다. 그만 끄라고.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실장이 황급히 영상을 껐습니다. 모친. 그러니까 김미정 씨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우 군이 그 병원비를 대느라 사채까지 쓴 모양입니다. 아, 미정아, 너도 살아있었구나. 식물인간이 되어서도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수천억을 깔고 앉아서 뭘 했단 말인가. 30년 전 내가 던진 그 돈다발이 결국 칼날이 되어 내 손자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내 핏줄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내 손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새끼가 단돈 몇백만 원 때문에 개처럼 맞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핏줄 하나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이 저주받은 돈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뼈저린 증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서슬 퍼런결이었습니다. 최 실장, 저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핏발 선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준비해. 네, 무엇을? 내 손자, 내 새끼 건드린 놈들, 한 놈도 남김없이 찾아내.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알아봐. 국내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의료진 대기시켜. 미정이, 내 며느리 살려내야 해. 하지만 회장님,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도 안 나왔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상관없어.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링거 거치대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종이 쪼가리 따위 필요 없어. 내 피가 끓고 있어. 저 아이가 내 핏줄이라고,
내 심장이 말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강우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멍든 몸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다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나서면 오히려 그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전무, 그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 테니까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눈을 감자 강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맞으면서도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그 효심, 나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용기. 그 아이는 나를 닮지 않았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괴물인 나를 닮지 않고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비와 어미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미치도록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돈, 권력, 인맥, 그 모든 무기를 동원해 내 손자를 지키는 것. 30년 전에는 돈으로 그들을 내쳤지만 이제는 그 돈으로 그들을 지킬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누구도 내 새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설령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기다려라, 강우야. 할머니가 간다. 어둠 속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안에는 늙은 오순자가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성난 어미 호랑이 한 마리가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검체 A 오순자, 검체 B 이강우. 친족관계 성립 확률 99.9%. 종이 위에 찍힌 저 숫자가 마치 신의 인장처럼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맞구나. 정말 내 핏줄이구나. 종이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끊어졌다고 믿었던 인연의 끈이 사실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은 끝났습니다. 할머니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최 실장은 제 지시대로 즉각 움직였습니다. 강우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이 강우에게 덮어 씌운 이자까지 합친 빚 전액을 대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 조건은 익명의 독지가라는 이름으로. 제가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는 사실이 뼈아팠지만 당장 그 아이를 지옥에서 꺼내주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거절했다고? 네, 회장님. 강우군이 완강합니다. 최 실장의 난처한 표정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유가 뭐야? 빚 갚아주겠다는데, 어머니 병원비 대주겠다는데 왜 마다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 그게 이유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신을 구해주려던 게 혹시 그날 사고 차량의 주인이냐고 묻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받을 수 없다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녀석입니다. 아니, 자존심이 센 겁니다. 제 아비 현우처럼.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냥 재단 후원자라고 둘러댔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직접 만나서 거절하겠다고 찾아오겠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빈털터리인 제 손자가 그깟 자존심 하나로 수천만 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어. 회장님,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잔말 말고 차 대기시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설득해야겠어.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강우가 일하고 있다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좁은 카운터에 서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전공 서적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헬스칸 볼, 터진 입술. CCTV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은 훨씬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우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 할머니? 강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 전 VIP 병실에서 저를 보고 쫓겨났던 기억이 생생할 테니까요. 여긴 어떻게? 아니, 몸은 괜찮으세요? 저를 쫓아낼 줄 알았는데 강우는 제 안색부터 살폈습니다. 그 착한 심성이 또 한 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나가다 들렀다. 목이 말라서. 저는 짐짓퉁명스럽게 말하며 음료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음료수 캔을 집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 캔을 내려놓자 강우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제가 주제넘게 굴었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히려 사과를 하는 건 강우였습니다. 저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빚이 있다지? 강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내 장학생이라며. 재단에서 들었다. 사채까지 썼다면서. 아, 네. 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갚아주마. 그깟 돈, 나한테는 껌값도 안 되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 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 월급에서 까는 걸로 하자. 최대한 비즈니스적인 제안인 척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왜? 돈이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싫어서? 아니요. 돈으로 빚진 마음, 돈으로 갚는 거, 그거 비겁한 거니까요. 뭐? 강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 감사해요. 절 구해주셨다는 부채감 때문이시겠죠. 하지만 저는 대가 바라고 할머니 구한 거 아닙니다. 사람 목숨값 돈으로 계산하는 거 싫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 전 제가 미정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니? 돈 받고 떨어져. 저는 사랑과 진심을 돈으로 계산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자는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그 눈빛. 제 아들 현우가 저를 보며 했던 말과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모든 걸 살 순 없어요.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쥔 손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제 인생도요. 정직하게 벌어서 갚을 겁니다. 강우의 단호한 거절에 저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돈으로 키우지 않아서 오히려 더 올바르게 자란 것일지도 모릅니다. 편의점을 나오는 제 등 뒤로 강우의 인사가 들렸습니다. 건강하세요, 할머니. 또 오세요. 차에 오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특하고 미안하고 또 자랑스러워서. 하지만 이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박 전무가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사고 현장 CCTV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우 군이 회장님을 구하는 장면, 병실에 찾아왔던 기록까지 다 가져갔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전무, 제 조카이자 그룹 내 2인자, 호시탐탐 제 자리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놈. 제가 사고로 죽기를 가장 바랐을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 돌아왔고 그 과정에 웬 낯선 청년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어디야? 박전무 그 자식? 본사 회장실에 와 계십니다. 이사들 다 소집해 놓고요. 저는 눈물을 닦고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본사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던 박 전무가 짐짓 놀란 척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고모님, 몸도 편찮으신데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능글맞은 웃음 뒤에 숨겨진 살기. 이사들의 눈초리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 회사인데 내가 오는 게 이상하냐? 내 놈들이야말로 내 허락도 없이 무슨 작당들이야? 작당이라니요. 회장님 안위가 걱정돼서 대책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전무가 빔 프로젝터 화면을 띄웠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찍힌 강우의 흐릿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 누굽니까? 생명의 은인이다. 왜? 은인, 맞습니까? 제가 좀 알아봤는데 말이죠. 이 친구 30년 전 고모님이 내치셨던 그 김미정이라는 여자의 아들이더군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전무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혹시 숨겨둔 손자라도 찾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친구가 고모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기극입니까? 어느 쪽이든 우리 그룹 후계 구도에 아주 큰 변수가 되겠는데요. 박 전무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놈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스캔들이고 아니라면 사기극으로 몰아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려는 속셈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입니다. 강우도 저도 죽습니다. 소설 쓰지 마라. 우연히 구해준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볼까요? 고모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이시는데요. 박 전무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만약 저놈이 진짜 핏줄이라면 제가 가만 안 둘 거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놈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강우를 인정하면 놈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부정하면 강우를 지킬 명분이 사라집니다. 진퇴양난. 저는 박 전무를 노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건드려봐. 내 놈 손모가지가 먼저 날아가는지 내 목이 먼저 떨어지는지 한번 해보자고. 회장실을 나왔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강우가 위험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강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돈, 권력, 다 쓰겠습니다. 악마와 손을 잡아서라도 내 새끼는 내가 지킵니다. 최 실장, 보안팀 강화해. 그리고 강우놈 24시간 밀착 감시 붙여.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내 목 내놔야 할 거야. 차가운 빌딩 숲, 제 비장한 명령이 메아리 쳤습니다. 30년 전에는 아들을 버렸던 그 회장실에서 이제는 손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박 전무의 마수가 이미 강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간을 3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강우가 검은 승합차에 실려간 건 순식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붙여둔 경호원들이 손을 쓰기도 전에 놈들은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작정을 한 채 들이닥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놈들이 너무 조직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경호팀장의 보고를 듣는 내내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감추고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집니다. 놈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늙은 오순자가 이성을 잃고 날뛰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 띠리링 마이너스.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올 것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고모님 밤이 늦었는데 안 주무시고 깨어 계셨습니까? 박전무였습니다. 기름기 낀 목소리, 비열한 웃음기. 당장이라도 수화기를 씹어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용건만 말해. 내 손자, 어디 있냐? 아이고, 벌써 내 손자라고 인정하시네요? 거보세요. 제가 뭘 했습니까? 핏줄 당기는 건 못 속인다니까요. 허튼 수작 부리면 내 놈 뼈를 갈아서 개 사료로 줄 테다. 강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워워, 진정하십시오. 아직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 아직은요. 박 전무가 킬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래를 좀 하시죠.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 거기서 고모님이 가진 지분 전량을 저에게 양도한다는 각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귀하신 도련님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보내드리죠. 미친놈. 회사를 날로 먹으려 들어? 선택은 고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회사입니까? 아니면 30년 만에 찾은 핏줄입니까? 아, 참고로 이 친구 성질이 꽤 있더군요. 반항하다가 얼굴을 좀 긁혔는데 더 다치면 마음 아프시잖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막힌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입니다. 내 피와 땀, 내 젊음이 다 녹아있는 오성그룹. 그걸 저런 파렴치한 놈에게 넘기라니요. 하지만 강우의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알았다. 오, 역시 결단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십니다. 장소 말해. 내가 직접 간다. 각서랑 도장 들고 갈 테니까 강우 눈앞에 대령해놔. 혼자 오셔야 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라도 달고 오면 거래는 파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비서실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신고하면 강우가 죽어. 놈은 빈말할 놈이 아니야. 저는 금고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과 주식 양도 증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돈, 명예, 회사? 다 가져가라지. 그따위 것들, 내 새끼 목숨값에 비하면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을. 30년 전에는 돈 때문에 자식을 버렸지만 오늘은 돈을 버리고 자식을 구할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약속 장소는 인천에 폐기된 물류창고였습니다. 으스스한 냉기가 감도는 거대한 철문 앞. 저는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칠순의 노구였지만 발걸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녹슨 철문이 열리고 창고 안의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쌓인 자재들 사이 덩치 큰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중앙에 의자에 묶인 강우가 보였습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강우야.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놀란 눈. 왜 할머니가 여기에 있느냐는 듯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어서 오십시오, 고모님. 박 전무가 짝짝짝 박수를 치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진짜 혼자 오셨네요? 역시 여장부십니다. 각서 여기 있다. 애부터 풀어. 저는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박 전무가 눈짓하자 부하 하나가 다가와 봉투를 낚아채 갔습니다. 박 전무는 서류를 훑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실하군요. 인감 증명까지 완벽하고. 확인했으면 풀어. 당장? 아, 급하시긴. 그런데 고모님, 이 친구한테 인사는 하셔야죠. 아직 이 친구는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박 전무가 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강우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으악! 강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들어 박 전무를 내리치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자식? 손대지 마. 하지만 덩치 큰 부하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늙은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봐, 청년. 박 전무가 강우의 턱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저 할망구가 누군지 아냐? 그냥 돈 좀 있는 동네 할머니인 줄 알지? 강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와 박 전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할머니, 그냥 가세요. 저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크하하, 가라니? 야, 이 멍청한 놈아. 저 할망구가 너 구하러 회사까지 통째로 내놓고 왔는데 가긴 어딜까? 박 전무의 입에서 잔인한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 들어. 저 할망구가 바로 오성그룹 오순자 회장이야. 그리고 30년 전 임신한 네 애미를 길바닥에 내쫓아서 네 인생을 시궁창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강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뭐? 라고요? 강우의 시선이 천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원망, 혼란,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 저는 차마 그 눈을 마주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순자 회장님? 그래. 네가 그토록 존경한다던 그 오순자 회장. 네 친할머니라고. 널 버린 비정한 할망구. 박 전무의 조롱 섞인 외침이 창고를 울렸습니다. 아니야. 강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저는 울먹이며 강우에게 손을 뻗었지만 강우는 몸을 움츠리며 저를 피했습니다. 그 거부의 몸짓이 1000개의 칼날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나한테 왜?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밌네, 재밌어. 자, 감동적인 가족 상봉은 저승 가서 마저들 하시고. 박 전무가 돌변한 표정으로 손짓했습니다. 서류 챙겼으니 뒤탈없게 처리해. 뭐, 약속이 다르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 전무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약속? 늙으면 순진해지나 봐요? 내가 미쳤다고 고모님이랑 저놈을 살려둡니까? 둘 다 교통사고로 죽는 걸로 처리해야 깔끔하게 승계가 마무리되죠. 놈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죽여. 명령과 함께 사내 하나가 강우를 향해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강우는 묶인 채 꼼짝없이 당할 처지였습니다. 안 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뿌리치던 부하들의 손을 떨쳐내고 저는 강우의 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펑 마이너스. 둔탁한 타격음이 뼈를 울렸습니다. 등짝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
숨이 턱 막히며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할머니, 강우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묶여있는 강우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피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피였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피 섞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등 뒤로 다시 한번 쇠파이프가 떨어지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는 등을 돌렸지만 이번에는 내 등을 내주어 너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할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보다 귀한 마지막 유산이다. 현우야, 엄마가 이번엔 지켰다. 저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강우를 안은 팔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강우의 뜨거운 눈물이 제 볼 위로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는 죽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가? 등짝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흐릿한 시야 속에 경찰 제복들이 보였습니다. 아, 살았구나. 최 실장이 기어이 경찰을 달고 왔구나. 놈의 고집이 내 목숨을, 아니 강우의 목숨을 살렸구나.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은 등과 어깨가 부서진 듯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음조차 내뱉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우는 갈라진 목소리로 강우부터 찾았습니다. 옆 침상에 누워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강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이마, 퉁퉁 부은 뺨. 하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다시 깊은 수면 마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며칠이 지나 있었습니다. 1인실 병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누군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아 눌렀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척추에 금이 갔대요. 강우였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붕대를 감은 채 제 침대 곁을 지키고 있던 아이.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원망, 혼란, 슬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강우야, 많이 아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전모, 그 사람이 한 말 사실이에요? 회장님이 정말 내 할머니 맞아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비 현우의 어미다. 그럼 우리 엄마 내쫓은 것도 뱃속에 있던 저를 지우라고 했다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마 그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사실이다. 30년 전 그날 내 엄마가 만삭의 몸으로 나를 찾아왔었다. 살려달라고 받아달라고 빌었지. 하지만 나는 돈 봉투를 얼굴에 던지며 내쫓았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간 뒤에도 나는 너희 모자를 찾지 않았다. 아니, 잊으려고 했다. 내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강우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사셨어요. 아빠 제사상 차려놓고 밤새 우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요. 강우의 절규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빠도 없이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훌륭한 분일 거라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회장님 존경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바보처럼. 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하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그 한마디였습니다. 천마디 변명보다 뼈저린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다. 내가 괴물이었다. 돈에 눈이 멀어 내 새끼 귀한 줄도 모르고 너희를 지옥 속에 살게 했어.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뻗어 강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우가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갚고 싶었다.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아비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너만은 살리고 싶었어.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우야, 이 늙은이 용서하지 마라. 평생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제발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다오. 내 어미 병원비, 내 앞날 내가 다 책임지게 해줘. 돈으로 때우려는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로서 딱 한 번만 노릇 좀 하게 해줘. 저는 침대 위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강우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강우의 거친 손이 제 손등 위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아팠어요. 강우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에서 할머니가 저 대신 맞았을 때 쇠파이프에 등이 찍히는 소리가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강우야, 미웠어요. 박 전무 말 듣고 할머니가 원수라는 거 알고 정말 미웠는데, 그런데 제 위로 쓰러지면서 내 새끼라고 부르셨잖아요. 피를 토하면서도 저를 꽉 안으셨잖아요. 강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이 진짜 내 할머니구나. 나를 지키려고 목숨 건 이 사람이 내 핏줄이구나. 강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서 다 된 건 아니에요. 엄마가 겪은 고통, 제가 겪은 시간들 금방 잊을 수는 없어요. 그래, 안다. 알아. 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할머니로서 만회할 기회. 그 말 한마디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저는 강우의 손을 끌어다 제 볼에 비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내 손자의 손. 고맙다. 고맙다, 강우야. 살아줘서 고맙고 못난 할미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증오와 오해의 강을 건너 마침내 핏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을 상처투성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할머니와 손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몸을 추스르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고요히 누워있는 여자. 김미정, 내 며느리. 30년의 세월은 그녀의 고운 얼굴에도 주름을 남겼지만 여전히 그 선한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정아, 시험이 왔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정말 미안하다. 의식 없는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음 소리만이 저의 참회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아들 강우,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그리고 너도 내가 꼭 일으켜 세울게. 세계 어디를 뒤져서라도 명의를 찾아내마. 그러니까 제발 눈만 떠다오. 일어나서 나한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다오. 옆에 서 있던 강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미정의 곁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뒤 5성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임직원과 기자들이 모인 자리, 단상에 오른 저는 준비해둔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읽는 대신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5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지난 40년 저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양심도 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이 금자탑이 사실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는 강당 구석에 서 있는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저를 응원하듯 미소 짓고 있는 내 손자. 제 후임은 제 핏줄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제 손자 이강우 군은 경영 수업 대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계속할 겁니다. 또 한 번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 총수가 핏줄 승계를 포기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강우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거운 왕관이 아니라 자유로운 날개라는 것을. 저는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려 합니다. 남은 생은 제 가족에게 진 빚을 갚으며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탐욕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식탁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금도금된 식기 대신 투박한 뚝배기가 올라왔고 스테이크 대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할머니, 간 좀 보세요. 짜지 않아요? 앞치마를 두른 강우가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엄마 간병하느라 요리 솜씨가 늘었다는 녀석. 후루룩. 한 숟가락 입에 넣자 구수한 된장 맛과 함께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강우야.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강우가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주었습니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 먹던 진수성찬보다 둘이 먹는 이 소박한 밥상이 왜 이리도 귀하고 맛있는지요. 텅 비어있던 거실에 강우의 웃음소리가 채워지고 적막하던 제 가슴에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 문득 강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회사, 평생 일구신 거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우야, 할미는 평생 더 많이, 더 높이만을 외치며 살았다. 그런데 말이다. 높이 올라가 보니 알겠더구나. 그곳엔 산소가 희박해서 숨쉬기만 힘들 뿐이라는 걸. 강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루고 싶었던 건 100층짜리 빌딩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였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 오늘 내가 차려준 이 밥상이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이다. 강우가 쑥스러운 듯 코끝을 찡긋하며 웃었습니다. 아, 저 미소. 30년 전 현우가 보여주던 그 맑은 미소. 이제는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지킬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우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았습니다. TV에서는 주말 연속극이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미정이를 받아들였다면 우리 가족은 더 일찍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엄마 면회 갔다가 꽃 구경 가요. 벚꽃이 만개했대요. 그래, 그러자. 우리 강우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저는 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다시 태어난 듯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 죽음 앞에서 제가 찾았던 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제게 기적처럼 그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구해준 나의 천사, 나의 손자. 고맙다 강우야. 나한테 와줘서. 저도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강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의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현우야, 보고 있니?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단다. 엄마가,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구나. 내 남은 인생,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살다가마.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사람으로.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